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2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합격 전략 설명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대학교 제가 특강을 하더라도 확실히 임용에 대한 관심이 4학년들보다는 조금 더 1학년, 빠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께서도 임용 대비를 위해서 빨리 공부를 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부의 양 혹은 기출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PPT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합격 전략 설명회를 이제 쭉 PPT 자료가 있는데 혹시 또 따로 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설명회 자료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라이브에는 자료가 따로 제공되진 않고 저희가 다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지스쿨 영상이 업로드 될 때 관련 자료는 다시 저희가 업로드가 되니까요. 혹시 자료를 따로 보고 싶은 분들은 지스쿨 영상이 업로드가 된 후에 자료를 따로 출력받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네,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합격 전략 설명회 22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 안내 파트인데요. 임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한국사를 미리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내가 한국사가 없어서 임용을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임용에 우리가 한국사가 없는 상황에서 합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와 그리고 임용 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와 2차 시험은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시험 경향입니다. 그래서 시험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21학년도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 공부하는 입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 플러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기출문제를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출문제를 훑어봤을 때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꽈락인 선생님들도 많고요. 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인 점수가 있는데 그 밑에 속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0점이면 40점 이하인 선생님들은 저희가 꽈락이라고 해서 점수가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내용 경향인데, 결국은 물론 공부를 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암기를 했을 때 답안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답안을 어떻게 쓰는 건지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는 이 꼴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의 답안을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안 예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어떤 것들이라는 거 한번 쭉 살펴볼 때 패턴들이 있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패턴 안에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부 방향인데요. 공부 방향을 잡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모든 선생님들이 구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건 내 머릿속에 각각의 공부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을 먼저 본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각각 내용의 구조화, 우리가 흔히 틀을 잡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위한 방법들의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봤던 기출문제 분석을 공부 방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기출문제만 분석해서는 저희가 합격으로 이어지는 않죠. 대부분 우리는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 플러스 확장까지 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 이러한 임용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 서진인 강의 계획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또 강의 계획은 또 변화를 주었거든요. 그 변화를 준 요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4학년 때부터 물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빠르게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빠르게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것 플러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 건지 효과적인 것들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번째 파트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안내 파트 첫 번째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한국사는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2학년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많이 하시기도 하고 3학년 때 하시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선생님들이 2학년, 3학년 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사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기 보시면 각각 22학년도 대비해서 나타나 있는 시험 일정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반드시 따셔야만 임용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 한국사 필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 단계인데요. 시험 단계에서 저희가 보면 유아특수 선생님들도 있고 초등특수, 중등특수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일정을 볼 때 유초는 같은 날에 보고요. 그리고 중등은 따로 보지요. 그래서 저희도 유초는 유아 초등, 특수 같이 묶었고요. 중등은 조금 더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제 분리해서 볼 건데요. 1차 시험에서 유아특수, 초등특수에서 보면 첫 번째는 교직논술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이 교직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1학년도도 그렇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교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쭉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교시의 교직논술을 보고 이 1교시에 주어지는 시험 시간은 9시에서부터 10시에서 6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까지 60분 안에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문항을 다 답안지에 채우셔야 되는 그런 형식인 거고요. 이번에 교직논술에 관련된 얘기를 또 이제 건너 듣다 보니 사실은 네, 어떤 차익에서 딱 이렇게 근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안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근거해서 작성을 하면 굉장히 점수가 그래도 후하게 준 후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 합격한 선생님들도 살펴보시면 교직논술은 대체적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이유가 결국 교직논술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시키려고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문제로 저희가 1시간 동안 보는 게 교직논술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A인데요. 교육과정 A는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 70분 안에 선생님들이 8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 8문제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특수교육학에 관련된 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예를 들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내용, 또 유아특수는 유아특수에 해당하는 유아특수교육, 또 일반 유아, 그리고 초등은 초등특수에 해당하는 또 일반 초등 내용들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초등 관련된 내용들이 다 섞여서 각각 8문제 해서 저희가 A, B 나눠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A, B 해당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학년도 전공에서 청각장애가 교육과정 A에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도 A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장애 영역의 변화들은 출제하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르다. 결국은 1차 시험을 위해서는 저희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지는 것에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점수를 주고 평균에서 이제 각각 지역마다 나뉘어지는데요. 이번에 21학년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그 많이 어려운 내용이 조금 더 구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적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특수나 유아특수나 일반 초등에 관련된 교과를 배우는데 그 해당하는 비중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50점대에서 이제 1차를 합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굉장히 고득점, 그럼 80점 가까이 이렇게 맞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올 한 해 저의 수업을 듣고 열심히 따라와 준 선생님들 보면 주변에는 고득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를 믿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단계를 이제 보면 앞에서는 유초, 교직논술, 전공,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에 대한 설명해드렸다면 중등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과 교직논술, 유초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초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공에 관련된 배경 지식도를 토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또 들으셔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한 문제의 논술을 20점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전공 A, 전공 B인데 90분. 그래서 초등의 70분과는 다르게 전공으로만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전공의 깊이가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 때 기입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8문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3교시는 기입형 2개, 서술형 9문항이라고 해서 총 선생님들이 20점, 40점, 8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 있는 초등특수도 마찬가지로 유아특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0점, 40점에서 100점 만점인데 올해 컷을 보면 유초는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의 50점대 하지만 서울은 65점 정도에서 딴 데보다 훨씬 더 컷이 높았거든요. 지역마다 합격의 1차 점수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유아특수,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이 보는 전공 A, 전공 B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준비하기 위한 건지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 플러스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이 영역은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임용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예,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실제 임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해주는 내용들이 결국 임용과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특수교육학이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지체, 그리고 중도 중복을 같이 묶어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공부하고요. 의사소통장애, 보완대체 의사소통, 통합교육, 사정과 평가, 사정과 평가는 특수교육 평가라고 해서 검사 도구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이건 결국은 행동수정,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 행동지원과 연결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공학, 그리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전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육적인 파트도 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수교육학 전반적인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과 관련해서 배울 거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번에 유아특수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들을 제1조에서 38조까지 이제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 공부하실 때도 실질적으로는 또 유특이 보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초등특수가 보는 파트가 따로 있고 중등특수를 보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내년에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4명당 뭐 교사 1명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인원수가 조금 더 학생 수가 감축이 됩니다. 그럼 감축이 된다는 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네, 맞아요. 교사 배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4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것보다 이제 1명씩 감축이 돼서 3명. 조금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중등 6명인데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하는 법은 조금 더 변화가 된 거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특수교육학에 입학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라에서 정한 공통교육과정 혹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반교육과정, 그래서 나라에서 주어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배웠는데 우리 장애를 가지는 우리 아이들은 이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에게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준 거, 좀 더 기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우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특히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이번에 2019년도 개정이 됐던 누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걸로 따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유아특수 선생님들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반 교육과정 공부하는 것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는 유아특수 교육을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등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일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국어, 사회, 수학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중등 선생님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 장특법, 유아특수교육, 더불어서 이제 일반 교육과정 내용을 따로 공부하시면서 되고 그 안에서 100점, 즉 교직 논술, 그리고 전공 A, B에 해당하는 40점, 40점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초등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일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 교육과정이 해당에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특수교육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하는 공부는 이러한 영역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지난주 저희가 유초 선생님들 1차가 발표가 됐고 중등 선생님들은 이제 아직 1차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1차가 발표가 된 선생님들은 2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각각 지역마다 선생님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지역마다 2차의 시험의 전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교사들을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 수업 시험 점수가 굉장히 높고 어떤 지역에서는 면접 점수가 높고 그런 비중들도 이제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구상형도 있고 즉각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실 거고, 지도안을 작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시험,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2차가 급한 건 아니니 선생님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1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계속 고득점이 제 주변에는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1차를 고득점으로 막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영역에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부하신다면 부담이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용에 최종 합격되는 거는 1차만 가지고 혹은 2차만 해당하는 점수만 딱딱 뭐 따로 보는 건 아니고요. 1차 점수와 여기서 주어지는 2차 점수를 합해서 최종 임용 합격이라고 하는 것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차도 신경 써야 되고 2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지금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계속 강의는 1차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한국사라든지 유초와 중등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 안내에 대해서 배웠다면, 두 번째는 시험 경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이에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제 주변에도 올해 처음
즉 1월 달부터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1차 합격, 제 주변엔 다 거의 합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유아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도 많고 그 이전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4학년 때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가 있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작년에 20학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많이 뽑기도 했죠. 55명. 그래서 경쟁률이 3.56 뭐 이런 정도가 됐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4.1. 그런데 이제 올해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늘어서 보니까 서울은 많이 줄었지만 4대1. 결국은 선생님 한번 비교해 볼까요? 55명 뽑을 때와 서울 10대면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서울이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 지역이 많이 뽑네요. 그래서 경기 지역을 보면 3.64. 결국은 좀 또 역시 보실까요? 작년에 31명 뽑아서 4대1인 거나 많이 뽑아서 4대1인 거나 거의 또 비슷하긴 하지요. 그래서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3대1, 4대1 정도, 보통 4대1 정도가 유아특수 선생님들이 나타내는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경쟁률 4대1은 전체 임용고시 영역과 비교를 했을 때도 나올 수 없는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교육대, 즉 교대 선생님들만 빼고는 대부분 이런 경쟁률이 나오진 않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때를 잘 따고 나신 그런 선생님들의 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3대1, 4대1이라고 했지만 좀 더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2대1, 3대1이 못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1차는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장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인해서 학생이 감축이 되면 교사 배치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초등특수를 한번 볼까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역대 이제 가장 많이 뽑았던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 보면 81명에서 4대1 정도가 작년에 나왔던 컷이고, 올해는 보시면 52명인데도 경쟁률은 훨씬 더 적었죠. 하지만 점수는 아닙니다. 점수는 역대로 서울에서 가장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웠던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이 55점이라고 가정을 예를 들어 한다면 서울은 그 정도 이상 10점 플러스 65점이 컷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정말 가고 싶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또 감안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래서 경쟁률만 보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그 각각의 지역의 1차 점수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190명 뽑았어요. 역대 최고였죠. 그래서 3.4, 결국 4대1도 안 되게 이번에 경쟁률이 있었다는 거고요.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4대1 못 되는 경우, 결국 유특보다도 조금은 경쟁률이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게 올해 초등특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올해 봤던 선생님들은 굉장히 또 운이 좋게 많이 뽑았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비교하더라도 전반적으로 4대1 아니면 4대1 좀 못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결국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특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계속 인원을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이제 하시면 그만큼 빨리 교사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등특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중등특서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등특서는 한참 많이 뽑을 때가 2, 3년 전에 굉장히 뽑았던 그런 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아특수와 초등특수와는 다르게 중등특수 선생님들은 경쟁률은 조금 높습니다. 경쟁률은 또 조금 높지만 공부해야 되는 양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과정 내용에 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공만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돼서 그 실력을 또 많이 쌓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2명 뽑아서 7대1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은 67명 중에
6대 1 뭐 이 정도인데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뽑는 인원의 변화가 없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점수가 어느 정도 또 다른 지역보다 높은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역대 중등은 또 역시 경기가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펴보면 214명으로 뽑았고요. 경쟁률을 보면 6대 1이 이제 되지 않았고 나머지를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10대 1, 11대 1 경우도 있고 뭐 7대 1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등 같은 경우는 6대 1, 어떤 지역은 10대 1, 어떤 지역은 뭐 11대 1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점수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서울은 약간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점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508명을 뽑아줬다는 건 중등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교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경쟁률인 거고요. 왜 그러냐? 보통 지금 계속 일반 학생들이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교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보통 다른 교과는 20대 1, 30대 1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특수는 거의 이제 10대 1이 넘어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또 역시 불구하고 TO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같은 경우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 중에서는 초등특수 하시고 중등특수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아특수 하시면서 중등특수 복수 전공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둘 다 시험 보셔서 당연히 합격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교과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잡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쟁률을 보니 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률을 살펴봤으니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특수교육학은 어떤 식의 문제가 있고 교직논술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일반교육과정은 도대체 뭐고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에게 실제 21학년도 나왔던 거 한번 샘플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유아특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특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학년도 유치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유치원 교직 논술인데요. 이 유치원 교직 논술 안에서 한 문제고 20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분 안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읽고 답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읽고 답을 쓸 때 7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문제 있고 이 본문에서 원하는 거 다 해석을 하셔야 되고 해석했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옮기는 거 보면 이 1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는 유치원 교직 논술이 즉 유아특수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이 상당히 어려웠던 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유아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의 지문을 잠깐 살펴보면 대화에 근거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공부를 다 하고 교직 논술 연습할 때는 반드시 정답은 대화에 있는 거구나. 대화의 내용을 끌어다가 지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구나.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특히 올해는 반가로 5번까지 해서 논술 문제를 쓰는 형태였고요. 이 지문을 보면 여기 배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점을 보시면 뭐 부모 참여 긍정적 측면 3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표준화 검사로 교육진단 시 고려사항이라고 하는 건 2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유아 특성에 해당하는 방법, 그 방법의 장점. 그럼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따른 각각의 장점들. 그리고 개별화 교육을 설정할 때 고려사항 4점이라는 건 4가지가 있다.
그리고 통합교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사항은 2가지 정도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교직 논술은 유특 선생님들은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틀의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섞어서 문제가 나왔던 게 교직 논술 패턴이었는데, 한 2, 3년 정도까지 본다면 유아특수교육 안에서 교직 논술의 문제가 조금 더 유특 전공으로 가는 경향이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 논술 문제가 한 문제 60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답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으로 교육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런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쭉 기출문제를 저희는 볼 거고, 그 후에 답안에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볼 거니까 답안은 조금만 이따가 저희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유치원 교육과정 A,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A. 네. 이렇게 해서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교직 논술을 이제 보셨으면 70분 동안 8문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8문제의 배점이 이제 4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살펴보면 응용특수교육공학 섹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 아니면 앞에서 잠깐 봤던 특수교육공학 파트에서 반가로 1번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같은 경우는 반가로 2번이 저희가 삽입교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삽입교수는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삽입교수에 해당하는 장점을 2가지 쓰는 거. 그 다음 반가로 3번은 촉구, 촉진이라는 건데요. 이 촉구, 촉진이라고 하는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저는 문제행동 중지와 이해하지만 응용행동 분석 혹은 뭐 긍정적 행동 지원 파트에서 얘기하는 촉진의 유형에서 나와요. 결국은 임용시험에서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전공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특수교육 공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유아특수 선생님들을 보면 특수교육 공학, 유아특수교육,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파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촉진의 유형들이 섞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섞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배점은 5점으로 해서 나오고 있네요. 쭉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이제 유특 선생님들의 흐름이 이제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놀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놀이와 관련된 부분의 지문의 사례인 거고요. 그 안에서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의 예시, 그리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 강점을 통해서, 그럼 결국은 유아특수 교육에 연결되어 있는 파트,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라고 하는 파트에서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2번 문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한번 볼까요? 3번째 같은 경우는요, 또 정수행동에 관련된 문제 해서 개념적 모델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행동 중재와 아까 말했던 긍정적 행동 지원, 그 다음에 일반 유아. 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딴 때보다 일반 유아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일반 유아를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올해는 합격과 불합격이 좀 좌우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아 이렇게 문제가 섞여지고요. 그리고 넘겨서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청각장애. 그래서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번, 2번, 3번이 다 청각장애 문제로 출제가 됐던 유특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보시면 이제 지적장애 문제, 그리고 유아특수와 혹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또래지명법이라고 해서 학습장애한테 연결되는 부분인데, 유특은 또 학습장애는 또 깊이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일반 유아 기준에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또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뭐 그런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뒤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결국 다 일반 유아, 일반 유아,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에서 나왔던 문제. 그 다음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 유아, 유아특수교육, 통합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교육과정 B를 잠깐 훑어볼게요. 좀 빠르게 진행되죠. 예, 교육과정 B, 예, 유치원 교육과정 B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요. 왜 B를 같이 보려고 하냐면 B는 사람들이 쭉 우리 선생님들이 쭉 문제 풀면서 이거 특수 문제 맞아? 아니야? 그 정도로 일반 유아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유아 문제, 일반 유아 문제, 일반 유아 문제 쭉 한번 또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 일반 유아 문제, 문제 행동 중재와 이해 그런 행동 수정 파트. 그 다음에 일반 유아 문제, 다 일반 유아 문제예요. 또 보시면 일반 유아 문제, 자폐와 관련된 문제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일반 유아 문제, 일반 유아 문제 쭉 넘기면 또 일반 유아 문제, 일반 유아 문제. 그렇죠, 선생님. 네, 7번 문제도 보면 일반 문제, 그 다음에 유아 특수 문제, 일반 유아 문제.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유아 문제. 그래서 잠깐 유특을 이렇게 쭉 훑어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교직논술도 유아특수 교육에 해당하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도 공학, 아니면 지적장애, 긍정적 행동지원, 그리고 일반 유아 이런 문제가 섞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역대 최고로 일반 유아가 많았던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많이 그렇게 일반 유아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유아 많은 내용들을 이제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하실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유치원이 그 흐름이거든요.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그래서 유아특수만의 전공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 통합이라고 한다면 결국 유아특수 선생님들도 일반 교육과정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유아 문제가 비중이 높았던 것 같고 작년에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만약에 이번에 21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유아특수하고 일반 유아에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일반 유아 교육과정이 많이 나왔어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지금 유치원 유아특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아특수도 봐야 되고 일반 유아교육과정도 봐야 되고 특수교육학도 봐야 되고 당특법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요. 결국 그런 문제들은 또 기출과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 결국은 저희가 문제를 볼 때 하나의 영역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계속 문제가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어떤 영역입니까? 네, 유특은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 즉 우리가 말하는 행동수정, 예를 들어 긍정적 행동지원 이게 계속 A, B든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먼저 유특 선생님들의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따 답안도 이따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초등특수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특수의 교직논술. 자, 이번에 이제 나왔던 교직논술은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일반적인 또 패턴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통합학급이다. 거기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안에서 선생님들이 근거를 찾고 정답을 쓰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 물론 순회교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순회교사가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김교사에 관련된 지문, 윤교사에 관련된 지문, 박교사에 관련된 지문이 나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초등특수는 평균도 그렇고 교직논술이 또 유특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건너 알아서 알아본 결과 이 내용도 역시 대화에 근거한 것들의 지문을 활용하면 점수를 계속 이제 어느 정도는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딱 나오기보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연결되어 있는 순회교육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 지문의 본문만 잘 찾으시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다 이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국 지문을 잘 파악해서 답안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결국은 유아특수, 초등특수 선생님들 교직논술 문제부터가 약간은 경향이 작년과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러한 관련된 내용 안에서도 순회교육이 필요한 경우면 이제 3가지 선생님들이 역시 쓰셔야 되고, 순회교육을 할 때 당면한 어려움 3가지,
그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3가지 이어서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 파트였고요. 일반 학급의 참여 지원 2점이면 역시 2가지. 순회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전문성 4점이면 이제 4가지를 선생님들이 찾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교직 논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교직 논술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유특 선생님이나 초등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100% 책에 근거해서 나오기보다는 어떤 배경 지식 안에서 쓰되 그러한 내용들을 대화와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다 정답은 결국 여기 지문처럼 대화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저널에 근거해 이거 이제 반성적 저널이라고 했으니까 저널에 근거해서 반성적 저널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 그런 교직 논술 문제였고요. 그 다음 저희는 초등특수 교육과정 A로 한 번 더 가보려고 해요. 네,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초등특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도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총론 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론은 전반적으로 특수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제 편제가 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있는 게 이제 총론인데요. 그런 총론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돼요. 5점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임용을 공부하시는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여기에선 틀리진 않아요. 그만큼 다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파트, 그게 1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교육과정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청각장애. 그래서 청각장애 문제가 전반적으로 세트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청각장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이제 시각장애예요. 약간 유튜브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시각장애는 또 시각장애만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요. 이 시각장애 중에서도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점자예요. 그래서 유아특수는 그러지 않은데 대부분 초등특수나 앞으로 이제 중등특수 선생님들은 이 점자를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점자까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 또 쭉 한번 볼까요? 4번째 부분을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네, 교육과정 문제 이제 섞이고요. 그 다음에 자폐와 해당하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 문제. 그 다음에 문제행동 중재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 지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트의 실험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특수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처럼 각각 장애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처럼 교육과정 문제, 그리고 전공에 해당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 응용행동 분석에 관련된 실험 설계, 이렇게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시면 5번 문제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건 지적장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 A에 해당하는 것도 지적장애, 그리고 반가로 3번도 지적장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장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도 볼 건데요. 6번 문제에서 본다면 반가로 1번은 이제 학습장애. 학습장애라고 하는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반가로 2번은 공학. 반가로 3번 같은 경우는요, 일반 초등 문제. 일반 초등. 이렇게 해서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7번, 8번은 일반 초등 문제.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일반 초등 문제가 7번, 8번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초등특수는. 근데 그 외에 문제가 일반 초등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는 게 올해 또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교육과정 B도 초등특수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지체장애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 반가로 2번은 공학, 특수교육 공학이라고 하는 영역, 반가로 3번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또 섞어서 그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학습장애.
그럼 앞에서도 학습장애 문제가 있는데 또 학습장애가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유특은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학습장애가 출제가 거의 안 되는데요. 그리고 거의 이제 보지 않는데 초등특수 선생님들과 중등특수 선생님들은 이 학습장애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시험 문제 중에서도 배점이 높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3번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가로 1번, 즉 우리가 교육과정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요. 여기 나오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은 다 일반 초등과 관련된 걸로 정답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일반 초등 비중이 높았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했었고, 4번 문제도 보면 기본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쓰는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반 초등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반가로 3번도 일반 초등과 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일반 초등 비중이 계속 높죠. 그 다음 5번 문제에서는 저희가 지체장애와 관련된 거 플러스 코로나 뭐 이런 거 이슈가 되는 거 나왔죠. 플러스 그 다음에 행동수정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행동수정 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점진적 안내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볼까요? 6번도 보시면 특수교육교육과정 미술과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일반 초등과 연결되어 있는 미술과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림교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4패 그런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도 일반 초등 미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일반 초등 문제, 8번 일반 초등 문제. 결국은 계속 올해 흐름은 통합이 강조가 되면서 초등특수 선생님들도 일반 초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공부하신 사람은 혼란이 와요. 일반 초등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에 따라서 국어, 영어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국어, 수학, 미술, 도덕 굉장히 많은 교과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특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교육과정, 그리고 전공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초등 강사 선생님들하고 통하거나 연락을 할 때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 진짜 이제는 애들이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뭐 초등 과정을 빨리 듣고 그 다음에 전공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전공을 결국은 3학년 때 전공을 공부했으면 4학년 때 일반 초등, 그러면서 그 전에 3학년 때 공부했던 전공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3학년 때 일반 초등을 하든지 4학년 때 전공을 하든지,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 양이지 이거를 1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또 선택적으로 집중하면 당연히 올 한 해 공부하시고 합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경향으로 그럴지 않을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쪽집게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나오고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나왔던 20학년도 경향, 21학년도 경향을 같이 섞어서 본다면 결국은 어떤 것들을 배제하고는, 즉 일반 초등 표기할래, 전공에서 이거는 빼고 공부할래, 그래서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균등하게 같이 일반 초등하고 특수와 관련된 영역들을 고루 공부하셔야 고득점을 얻으시는 거고, 그 고득점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합격을 이어지게 2차 시험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왕이면 빨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등을 한번 볼 건데요. 중등 선생님들의 문제는 유초와 이제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향이 달라요. 결국 전공이 조금 더 깊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면 지적장애 문제 단답형으로 쓰는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에 또 사용할 그런 문제인데요. 행동수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전체과제 제시법이라든지 변별자극, 자극제시 이런 용어를 쓰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차별 강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전환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답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점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5번부터는 4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4점부터는 이제 서술형인 거예요. 이 서술형에 관련된 걸 읽고 이 조건 방법에 따라서 하나씩 문항에 선생님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들은 다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7번, 8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전공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쭉. 그 다음에 9번, 10번, 그리고 11번까지 그렇게 해서 4점으로 해서 총 40점 만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등 선생님들은 다 이게 이제 전공이에요. 어떤 일반 교과가 들어가진 않아요. 다 전공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비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전공비는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로 해서 2점짜리로 간단하게 쓰는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도 단답형으로 문제를 쓰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3번부터 이제 서술형이에요. 4점으로 들어가는 건 서술형인데요. 이 서술형으로 해서 시각장애 혹은 여기 나오는 뭐 지적장애 해당하는 것들을 조건에 맞게 이렇게 다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훑어주는 방식인데요. 다 전공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들인데요. 총 보면 이제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10번 문제 쭉 보고 다 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10번 문제 보고 답을 작성했는데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그 전에 패턴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렇게 11번도 다단으로 나뉘어지고 한쪽에만 문제가 나왔던 게 그 전에 패턴인데 11번 문제가 한 면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문제가 맞나 뭐 이렇게 확인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과 다르게 중등도 약간의 심리적으로 변화가 주었던 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거 결국은 한 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황했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쓸 때 또 수어니까 엄청 선생님들이 아는 것도 잠깐 순간 멈칫했겠지요. 근데 이게 다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중등특수 선생님들도 저희가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뭐 장특법 혹은 뭐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전공과 전공 B가 약간씩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각각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유특이라고 해서 유특만 분석하면 기출문제 분석하진 않아요. 초등특수라고 해서 초등에 맞는 기출문제 분석하진 않고요. 내가 중등특수라고 해서 중등특수 문제만 분석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유아특수에 계신 교수님이 중등특수를 문제를 출제되시고 중등특수 문제 교수님이 유특으로 들어가시고 초등특수 교수님이 중등으로 들어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분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을 유특이어도 초특이어도 중특이어도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다 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쭉 문제 유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 유형을 보여드렸으니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왜 이렇게 답을 잘 못 쓰는 선생님들이 많냐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알고 있는 내용을 답을 잘 작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보였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쓸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쓸 때 내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결국은 아까 봤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지문에 맞게 정답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정답을 쓸 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문장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건 결국 출제자가 물어본 것만 정확하게 쓰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그게 오히려 답안에서 점수를 깎는, 즉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실제 작년 저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모범적으로 잘 쓴 답안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답안지도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답안에 관련된 거 저희가 쭉 한번 이제 훑어볼게요. 네, 이제 프린트 기출문제 저희가 참고했으니까
자, 이거는 유특이든 초특이든 답안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답안지가 21학년도 똑같은 이꼬르 정답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론을 쓰셔야 돼요. 서론을 교직 논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론 부분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서론을 쓰시고 나서 본문에 물어보는, 즉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예를 들어 방가로 3번 이런 각각의 문항들을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건데, 반가로 1번에 해당하는 거 쓰실 때도 첫째,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둘째,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 이거예요 라고 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논술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량의 양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정답지가 2장이 주어져요. 그럼 2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론,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본론,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라고 해서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결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건 서론, 결론에 관련된 내용 플러스 본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2가지 쓰는 걸로 정답을 채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꼭 한 장 넘겨서 쓰셔도 되고 그까지 다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죠. 왜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 60분 동안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이 틀에 맞춰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시간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 쓸 때 내가 내 생각을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변에 이런 거 체크하신다든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든지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이게 하나의 또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답안지에는 물어본 것만 딱딱 써야 되지, 이렇게 물론 이제 틀린 거 이렇게 줄 긋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빈칸 여백에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것은 채점이 안 되니까 그것도 반드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유초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답을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피드백 해줄 때 2가지 문장으로 쓰는 거, 글씨를 좀 더 크게 쓰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채점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는 것처럼 스캔을 떠서 이렇게 화면으로 해서 채점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작게 쓰면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보일까요? 아니죠. 좀 글씨를 좀 크게 써야 해당하는 글자도 잘 보이니까 이왕이면 좀 크게 써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서론하고 결론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한 줄씩만 조금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 해주는 건데, 너무 깔끔하게 물어본 것만 잘 쓴 그런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이고, 유아 초등 선생님들은 앞으로 이 답안지에 교직 논술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건 이제 유초 상관없어요. 유초 상관없이 똑같이 답안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문항 1번 해당하는 거 정답 쓰셔야 되고, 문항 2번에 해당하는 내용 정답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답안지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의 정답을 했어.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지우고 이게 2번이에요, 3번. 이렇게 해도 채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항 2번, 3번, 4번, 5번 정해지면 정해진 거대로 이렇게 다 답안을 작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바꿨어야 하는 것들은 다 무조건 채점이 안 되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런 여백에다도 체크가 있다면 채점이 안 주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1번 문제, 2번 문제 이 주어지는 줄 안에만 답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쭉쭉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좀 쓰고 싶어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또 역시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꼭 감안해서 주어지는 답안지 안에만 정답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 A 8문제까지를 선생님들이 답안을 옮기는 것까지가 70분. 그럼 역시 교육과정 B도 1번에서 4번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8번까지 해서 답안까지 작성하는 게 70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8문제라고 해서 그 8문제가 한 문제씩만 있는 건 아닌 건 이미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가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거 혹은 4번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5번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시간을 재면서 시간에는 다 70분을 채워야 되는 거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전공은 또 다릅니다. 즉 중등특수 선생님들은 답안지 작성하는 답안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쓰는 거 이렇게 2점짜리씩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문항 5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4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초 선생님들처럼 좀 칸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간단하게 쓰는 건 이렇게 4줄만 있어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이 이 칸을 넘어가서 여기까지 쭉 쓰고 여기까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실제 제가 막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넘어서 쓰면서 정답을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물어보든 적게 물어보든 이 안에서 해결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해야 되고 역시 중등특수도 뭐 여기에 어떠한 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채점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8번에서부터 12번까지 해서 쭉 4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중등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공비도 문항 1, 2번은 단답형 그리고 쭉 서술형으로 문제를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항 11번까지. 그럼 결국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공 A와 전공 B가 90분이거든요. 90분 안에 12문제와 여러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고 답안까지 옮겨야 되는 건데 유초 선생님과는 다르게 쓸 게 많아요. 그래서 답안을 옮길 때에는 예를 들어 90분이면 선생님들이 5분만 되면 이거 옮길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답안지를 옮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한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답안을 옮겨야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시간을 생각하시고 답안 적는 거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안을 또 바꿔서 하시니까 이거 바꿔서 하면 되겠지? 절대 채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항만 각각 해당하는 곳에 정답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도 유초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 다르니까 꼭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는 답안을 쓰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각각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마음이 와닿진 않지만요. 상반기 공부를 쭉 다 하시고 하반기에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답안지에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만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긴장도 덜 되고 더 잘 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답안을 옮길 때 물어보는 것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자기 생각 덧붙이면 어떻게 된다? 채점. 점수가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거 반드시 기억하면서 답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시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쟁률도 살펴봤고 그 경쟁률을 쭉 보니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중등 같은 경우는 유초보다 좀 높지만 전반적인 임용고시 이 현장과 비교를 해보면 특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뽑는 그런 해이고 앞으로도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쟁률을 통해서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유초중 문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출문제를 보고 답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초 선생님, 그러니까 유아특수라고 해서 유아특수만 초등이라고 해서 초등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쭉 훑어본 이유는 결국은 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출 도대체 기출이 뭐예요? 맞아요. 아까 봤던 각각 해마다 나왔던 시험. 그래서 저희는 21항도 시험 문제가 결국 기출인 거고 선생님들이 이런 기출 문제를 과거에서 지금 21학년도까지 나왔던 것들을 쭉 기출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임용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이 기출 문제를 쭉 풀 때도 약간 달라요. 그 약간 다른다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객관식인 거고요. 어떤 때는 서답형. 이렇게 또 있어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문제는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유초는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답형으로 바뀌었고 중등 같은 경우는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객관식, 그 이후에 서답형인데요.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09년도부터 12년도 유초는 그때 당시 시험이 3차까지 있었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네, 지금은 너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험을 4개월 동안 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너무 길어서 1차, 2차로 이제 간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식도 있었던 해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서답형으로 바뀐 것을 볼 건데
이제 한 가지 샘플이에요. 이 한 가지 샘플을 쭉 한번 보고 저희는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 결국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강화, 자기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자기교수가 나온 것만 한번 패턴을 익힐 거예요. 그럼 자기교수 패턴을 익힌다는 건 자기교수라고 하는 것의 개념, 즉 속으로 말하는 내적 언어인데, 이 내적 언어까지 시작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단계가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그럼 나온다는 건 계속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또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온 문제, 자기교수 훈련이라고 해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기교수 중에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매년마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또 나왔습니다. 자기교수를 하기 위해서, 즉 속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큰 소리로 먼저 모델을 해주는 인지적 모델링, 외언적 외부지도, 외언적 자기교수, 자기교수 용암, 내재적 자기교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지도할 때 교사, 학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안에 학생, 교사 여기 있는 부분까지 다 공부를 이제 선생님들은 하셔야 되고요. 이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곳에서는 여기가 비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여기서 비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전체적인 걸 다 암기하고 있는 게 1순위가 되고요. 그럼 자기교수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문제가 잠시만요. 해당하는 문제가 1, 2번에 들어가는 걸로 정답을 쓰는 게 13년도였다면 선생님 혹시 여기서 보면 선생님 출시가 또 뭐예요?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너무 특수교사를 안 뽑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가 지금은 많이 너무 뽑지만 예전에 특수교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희 제자들 선생님 저희 때는 50대1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그거예요? 뭐 이렇게 잠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한창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봤던 해가 13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1한 학기 상반기에도 보고 하반기에 봤어요. 그래서 출시가 있었던 그런 시험의 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 4번 문제에서도 이제 볼까요? 15년도 초등에 자기교수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면 맞아, 학생, 교사, 교사, 학생 이런 것들이 각각 지문 안에 있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이 여기 지우가 큰 소리로 자기 교수를 말하면서 하면 교사는 관찰하고 피드백한다 뭐 이런 걸로 정답을 쓰는 그런 기출문제가 15년도 초등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또 나와요. 언제? 18년도 유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8년도 유아에 보면요 또 자기 교수가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유초 중에 나왔던 게 어떤 때는 초등에 나오고, 초등에 나왔던 자기 교수 문제가 또 그 다음에 유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유특에 나와서 해당하는 지문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문제였고요. 동 중에서 21년도 초등, 이번에 21년 초등에 또 나왔었거든요. 21년 초등은 이 문문이었어요. 디귿에 해당하는 기술을 쓰고 뭐 이런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 말해가면서 실행하는 거. 이게 자기교수거든요. 그래서 자기교수에 대한 문제를 쓰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자기관리 안에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강화, 그 다음 자기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저는 그중에서도 자기교수만 샘플로 설명해 드렸지만 유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강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자기평가, 자기교수 말고 자기평가도 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개념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유초 중에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패턴을 익히시고, 그런 패턴을 익힌다는 건 이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올까? 다시 한번 학생 교사를 대화 내용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기출문제, 뭐 이런 예시, 샘플을 설명해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행동연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행동연세 하면 뭐 전진형 행동연세, 후진형 행동연세, 전체과제 제시법 이런 용어를 이제 들어볼 것이거나 혹은 들어본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전진형 행동연세, 후진형, 전체과제 제시법 중에서 저희는 전체과제 제시법의 기출을 이제 한번 패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보시면 이제 후진형 행동 연세고요. 예, 전체과제 제시법. 이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객관식에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고요. 이 안에서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설수가 많은 하위 행동을 이미 수행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리을 부분이 계속 이제 기출의 키워드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걸 18년도 중등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8년도 중등에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행하도록 할 거고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술하기 어려운 곳이 있대요. 그럼 수술한 것도 있고 수술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 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전체과제 제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전체과제 제시법에 대한 장점을 쓰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문제, 올해 보면 또 중등입니다. 중등 선생님들의 문제를 보면 과제 분석 또 나와요. 이렇게 과제 분석을 통해 하위 과제를 순서대로 할 수 있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 과제의 수가 많지도 않고 비교적 단순한 과제에서 적용하기가 쉬운 방법이에요. 해서 보면 뭐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또 하나만 잠깐 볼까요? 책상 닦기를 할 때 습득해서 새로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 전체적인 업무, 그러면서 하위 과제를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대화 지시문을 보면서 전체과제 제시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로 안에 집어넣는 게 올해 중등 문제였고요. 그럼 이 중등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보면 손뼉치기라는 일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손뼉치기가 책상 닦기 행동 시작하기 위한 단서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니은에 들어가는 거 이제 변별 자극 혹은 자극 제시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계속 우리는 기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은 똑같이 중등에 나와도 핵심 키워드는 달라지진 않고요. 그게 이제 장점이냐, 용어냐, 뭐 이런 그 관련된 주변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에요. 결국은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교수와 전체과제 제시법 두 가지 정도만 봤지만 선생님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깐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좀 더 선생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후에 또 수업이 이 자리에서 있으시다고 하셔서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공부 방향인데요. 이 공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기출 문제들이 있으면 그 기출 문제들을 바로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풀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머릿속에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틀을 구조화, 도식화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도식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틀을 먼저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시작하는 게 정서 및 행동장애이기 때문에 정서 및 행동장애에 대한 정의, 뭐 예를 들어 정의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법적,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 그리고 분류 안에서도 의학적 분류, 교육적 분류, 이러한 도식화를 모든 그 장애 영역 플러스
공부를 해야 되는 전공 영역의 틀을 만들어줘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먼저 이 틀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구조화를 만드셔야 돼. 결국 계속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숲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지를 뻗쳐나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 머릿속에 틀을 만드셔야 그 틀 안에서 계속 1년 동안 내용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식화인 거고, 이 도식화를 선생님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셨으면 도식화 안에서 배웠던 기본 내용들, 즉 흔히 말하는 우리가 1, 2월 달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기본 내용을 배우시는데 처음에 계속 도식화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고 이 구조화 시키면서 기본 내용들을 쭉 한번 선생님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거죠. 그럼 이 보시고 난 후에 기출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자기 교수란 속으로 얘기하는 거, 뭐 아니면 내적 언어를 실행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 내적 언어를 실행하는 것에 자기 교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해서 기출문제를 쭉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출문제를 쭉 반복해서 풀어볼 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자기 교수는 자기 교수만 있진 않고 큰 틀에서 자기 관리도 있었었지. 그럼 자기 관리는 뭘까? 자기 관리는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강화, 자기 평가도 있지. 그 해당하는 것에 관련된 개념인 정의, 장점,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선생님들이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 방향은 1, 2월 달에 대부분은 도식화 틀을 만드시고요. 그 도식화에서 틀에서 나왔던 기본 내용을 쭉 공부하시고 그 기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기출문제를 푼다. 그럼 이 기출문제에서 푸는 거 가지고는 임용에서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스스로가 이 지문에 관련된 용어에서 뻗어나온 개념들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의 예시가 자기 교수라고 한다면 자기 교수는 자기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의 개념들은 자기 점검, 자기 강화, 자기 평가가 있으니 관련된 개념의 정의, 단계 까지도 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보는 게 이제 확장.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12월 초에 워밍업 강의를 찍었거든요. 왜 이걸 찍게 됐냐면 말 그대로 공부를 좀 빨리 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한 권에 해당하는 장애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할 게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이소영 교수님 학지사 내용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8강 정도로 짧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강의를 해야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12월 달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강의를 좀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런 워밍업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강의 끝나면 바로 유튜버라든지 네이버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들으시면 그 들었던 내용들이 상기시키시고 그 상기된 내용들이 1, 2월 달 강의 들어갈 때 또 연결이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관련된 개념들을 워밍업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1월 달에 들어갔을 때 기본 이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이론이라는 건요. 최소한의 기출에 나왔던 내용의 개념들은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하는 그 이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결국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엔 계속 4학년만 공부하진 않고 2학년, 3학년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학년과 상관없이 1, 2, 3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이제 듣도록 할 건데요. 과거는 1, 2월 달만 했는데 올해는 1, 2, 3까지 해서 조금 3월 달 초순까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채워서 강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개강은 1월 7일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끈기 제가 만든 교재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하나 더 만든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모든 뭐 자폐, 정서, 학습장애, 지체 및 지체장애 혹은 중도중복 이런 강론들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조금은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 뭐 이런 내용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본 교재를 통한 강의 외에 별도로 주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해서요. 뭐 재학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때나 혹은 2학기 때 예를 들어 학습장애를 한다든지 혹은 의사소통 장애를 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을 공부할 때 좀 혼자 보기가 혹은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뭐 재학생이나 혹은 초수생이나 N수생 누구나 한 번은 꼭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뤄주는 6가지 강론서가 있습니다. 그 강론서를 이제 제가 기본 이론 외에 따로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필수 강론서 6개 정도를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만, 만약에 내가 기본 이론 들으면서 3학년인데 기본 이론 들으면서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조금 더 이 해당하는 개강의 영역이 학습장애라고 한다면 학습장애를 미리 듣고 싶다. 그럼 이 해당하는 학습장애만 선생님들이 골라서 수강 신청해서 관련된 개념을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론서 특강이라고 하는 걸 준비했고요. 이 주요 강론 짚어보기는 6개 영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6개 영역은 뒤에 강론 서적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기본 이론을 배우시면 그 기본 이론 내용을 토대로 3, 4,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강론 심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섞어서 할 건데, 이때는 제가 기출문제 집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나오는 강론 심화는 똑같은 강론이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한 권의 책에서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습장애라고 해서 꼭 한 권의 책이 아닌 여러 곳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제가 또 이제 엮어서 프린트로 제공하면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안에서 관련된 아까 확장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내가 자기 교수면 자기 교수 문제만 풀어보진 않고 그 대화 지시문에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확장해서 해설하는 강의인 거고요. 그럼 확장을 해서 그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자료들이 있다면 강론 자료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4, 5, 6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본 선생님들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그만큼 해야 되는 공부가 많이 있고, 이 강의를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중요시 물론 이제 1, 2, 3도 중요시 여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걸 확장된 걸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3, 4, 5, 6을 저희는 강의를 계기를 했고요. 이 전반적인 강의에서 끈기라고 하는 상하 문제집을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제가 또 특강도 할 거예요. 할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특강으로는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초등특수 교육과정 들으셔야 되고, 중등특수 선생님들은 중등특수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유아특수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서브 특강이라고 해서 신강론 테마 특강은 또 올해 나온 새로운 강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건강장애 강론이 나와서 꼭 천식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온 강론들을 또 선정해서 선생님들에게 특강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마인드맵 특강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또 내 스스로가 정리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걸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면서 그 구조화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인드맵 특강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까 공부할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년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으로 저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특강도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특강이라고 해서 유초 교직 논술을 특강으로 이제 교직 논술 철원은 어떻게 써라, 본론은 어떻게 써라, 결론을 써라, 어떻게 써야 좋은 답안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각의 특강들은 모든 사람도 100% 듣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내가 선택해서 그런 듣는 특강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는 이론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임용의 틀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가보시면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때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프린트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이 기출문제로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요령까지 배우시고, 그런 답안들을 저희가 또 첨삭까지 진행하는 게 7, 8월 특강인데요. 이제 작년과는 또 역시 다르게 여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름 특강은 실제
기출문제 푸는 그러한 요일과는 또 다르게 특강을 마련했는데 이 특강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핵심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들은 내용을 의하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것들을 제가 마지막 10월달 정도 특강을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듣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실제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나 합격한 선생님들 보면 그럼 이 특강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냐? 그러면 기출 키워드 특강이니까 만약에 공부하기가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핵심 기출 키워드 특강을 7, 8월 달에 해주시고 7, 8월 달에 만약에 수요일날 강의해주면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공부해서 토요일날 기출문제를 풀면 훨씬 더 구조화가 잘 될 거고 공부가 선생님들 머릿속에서는 잘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강의 추천을 7, 8월로 다 저희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는 강의가 이제 2개 열리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있고 핵심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 내용과 기출 문제를 엮어서 같이 강의를 해주는 2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2개 들을 수도 있고 뭐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는 좀 많이 선택할 수 있게끔 강의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월에서 11월은 실전 이제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때의 모의고사는요, 아까 봤던 기출문제 형태예요. 유아특수도 교직론술 유특으로 나갈 거고 일반 유아 섞어서 똑같은 버전으로 교육과정 A, B,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유초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혹은 날짜, 요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 성적도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답안의 첨삭도 제공되는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초등 같은 경우 백구 선생님하고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구 선생님과 모의고사를 이제 교환을 하는데요. 사실 이 교환 횟수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모의고사 때가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몇 회를 할 거고 이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특강이 또 있어요. 가을 특강은 연도별로 이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연도별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아까처럼 자기 교수면 자기 교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서민 행동장애 영역에서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노출을 시키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때 보면 내가 봤던 것들만 쭉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아까 예시문에 봤던 것처럼 특수교육공학이 섞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 문제가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기출과 연결할 수 있던 그 연습의 시기는 전체적인 이론을 통해서 영역별로 봤으면 이제 연도별로도 쭉 내가 시간 맞춰서 한 번씩 풀어보고 관련된 거 내가 알았다고 했던 개념이 연도별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실제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특강도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도별에 해당하는 가을 특강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게 다 1차와 관련된 거면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직 교사분들과 연결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2차는 추후에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웡이먹이 저희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계속 갈수록 양이 늘어날 건데 결국 22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올해 내년 이제 22학년 대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이럴 때가 아니구나.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물론 교사로서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몸소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된다는 이 자체가 누구나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 노력의 결과로서 1차 합격하시고 2차까지 가는 거구나. 그만큼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아,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라고 하는 용어가 붙는 거. 그만큼 해야 될 공부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면 스스로
선생님들이 느꼈을 때 대충 하는 건 아니다. 진짜 내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보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얻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원래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는 대구 직강을 가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흐름이 끊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구나 부산 지역은 라이브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그런데 너무 아쉽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줌을 제가 따로 개설해서 계속 이제 의사소통은 이어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랑 만남을 가지면서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형태 이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강좌 포인트는 뭐 선생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어떻게 1, 2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강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강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끝내주는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끈기 상하로에서 1, 2, 3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저는 플러스 1, 2, 3 강의를 할 때 기출문제도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제공되는 기출문제는 그 다음에 영역에 우리가 나오는 끝내주는 기출문제 영역별과는 약간 달라요. 다르다는 게 문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1, 2, 3은 저희가 맛보기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서답형으로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출문제 집을 통한 영역별 수업 때 사용하는 기출문제집은요. 객관식 문제부터 저희가 쭉 보기 때문에 문항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분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심화자료 시간에 해당하는 교재가 상학원으로 기출문제 엮은 그런 자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을 특강 때 했던 연도별 문제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도 있고, 그리고 유특은 유특 나름대로 유아특수교육, 그리고 초등은 초등 나름대로 초등특수, 중등은 중두. 그래서 이 특수교육 과정도 필요하신 분들만 해서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 선생님들은 유초 교직 논술을 통해 여기서 제공되는 문제라든지 뭐 자료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유초 교직 논술 책도 있고요. 그 다음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예, 이 선생님들이 보면 이 책이 너무,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올해 시험을 봤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말씀해 줬던 게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이 책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봐야 되는 것만 딱딱 기출문제랑 이제 훨씬 더 쉽게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단거나 혹은 서머리가 하기 힘든 분들은 상반기 때부터 서머리 어떻게 해요? 단거나 어떻게 해요? 막 여기 하면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은 너무 다양한데 단거나 작업을 했다, 서머리를 내가 스스로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선생님은 꼭 반드시 서머리에서 합격하거나 단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너무 다른데 내가 스스로가 그 단거나라든지 서머리가 벅찬 선생님들은 여기에 다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괜히 했다라고 이제 뭐 단거나 괜히 했다 그냥 이 책 볼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단거나나 서머리에 걱정하시고 있는 분들은 7월 달에 강의가 시작하지만 책은 제가 미리 만들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본 내용, 뭐 기출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단거나의 형식으로 혹은 서머리용으로 선생님들이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 안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한 권만 임용고시를 볼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특법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교육과정 중에서도 총론 중요한 것들 다 섞어서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제가 할 때 이제 PPT 자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PPT 지금처럼 PPT 하도록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PPT 자료만 또 따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PPT 자료 모음집도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이 책자도 따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인강 선생님이랑 뭐 직강 선생님들이랑 이 책자는 직강으로는 오시면 이제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인강 선생님들이 이건 이제 또 지수쿨에 문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도 물론 있지만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1, 2월 달에 쓰는 교재, 3, 4, 5, 6에 쓰는 교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필수 강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임용고시라고 하는 걸 할 때 모든 예를 들어 학습장이면 학습장이 한 권에서 나오면 너무 베스트고 뭐 그중에서도 우리가 한 권에서 집중적으로 봤으면 그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공부해서 합격하면 너무 굉장히 좋은데 시험 문제는 내 뜻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학습장이어도 학습장에 해당하는 강론이 제가 30권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책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1, 2, 3, 4, 5,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강론들이 쓸데없는 강론이 아니다. 다 결국은 그게 임용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책에 대한 걸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정서및 행동장애는 주로 정서및 행동장애학 교육인 윤정용 교수님 강론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박명희 교수님 책에 해당하는 것도 많이 보시지만 최근에 보면 다 정서및 행동장애 첫 번째 그림인 내용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걸 공부하실 때는 여러 책이 있지만 최근에는 다 박명희 교수님의 책인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강론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송중만회 교수님이 쓰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학 교육 대부분 다 제가 대학교 특강을 많이 하니까 대학교 특강할 때 보니까 다 이 강론들로 수업을 하시긴 다 하더라고요. 이 책들이 주로 다 기출과 연결되어 있는 강론이고요. 그 다음 학습장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기출문제는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김혜아 교수님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1에서 3월 달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앞에서 배웠던 지적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멘붕이 오거나 지치거나 공부하기 싫어, 양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힘들어하는 게 이제 학습장애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장애에 해당하는 걸 미리 한번 공부하시라고 저는 6개 강론 특강 중에서 학습장애 이 책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학 교육이라고 해서 고은 교수님 책으로 주로 기출이 많이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서 저희는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각장애. 예, 시각장애도 여러 책들이 있지만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이라고 해서 도서출판 점자에서 나오는 이태훈 교수님 강론이 있습니다. 이 강론을 선정해서 특강을 1, 3월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자 이제 잠시만요. 됐죠? 아이고 하나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죠? 그죠? 네, 여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잠깐 멈춰졌으니까 그냥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용행동 분석, 행동수정, 긍정적 행동지원의 필독이라고 하는 게 양미연 교수님 책이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특강을 하거나 대학교 애들 이제 강의를 할 때 대부분 제가 행동수정 파트를 이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그 다음 지체장애 학생교육, 함께하는 지체장애 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 그래서 총 학습장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교육,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6권을 선정을 해서 1, 2월 달에 미리 학교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강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수교육 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검사도구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특수교육 평가라는 이승희 교수님 책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 특수교육 공학은 김남진 교수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학에 관련된 부분은 필독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 강론들은 정말 다 학교에서 대부분 그 강론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책을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사시는 게 좋아요. 예, 만약에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6개 진행을 할 때는 강론 책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교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출판사에 나타나는 출판사에서 제시되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혹시 특강 들으실 때는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이 합격을 하는 게 또 저의 보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를 듣는 건 임용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용은 내가 생각했던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즉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다짐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합격한 선생님들은 다 모든 시를 다 견디고 최종적으로 그걸 참고 견디면서 임용고시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그건 임용은 따로 합격하는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지금 바로 선생님들이 다 주인공이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선생님이 이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시고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이 임용고시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강의를 조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남은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겠죠? 자, 모든 주인공의 임용의 합격자는 여러분이라는 거.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 때 봬요. 네.